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주간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봄철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산불, 갈수록 대형화,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주간 핫 이슈 첫 번째 시간에는 재난이 된 산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 권설화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월 3일 녹화일 기준 산불 피해 현황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까지 전국 11개 지역의 산불 영향 구역이 총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이 되었고요. 예. 이는 축구장 6만 7천여 개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인명피해도 75명, 그리고 주택가 건물이 3,400여 곳이 전소가 되었고 이재민도 3만 3천여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헬기 126대, 인력 7천 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실 3월 28일경 주불은 진화했지만 예. 피해 규모는 사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측면에서 매우 참혹한 봄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이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충격과 상처는 상당합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군 성리마을 등 해안가 마을까지도 불에 타 잿더미가 됐는데 정부의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영덕군에서는 1,100채 정도, 안동시도 1,000채 정도, 청송군도 600채 정도의 경북 북구 여러 군데에 걸쳐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고요. 축사나 창고 등도 다수 불탔습니다. 그만큼 이번 산불이 산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과 시설까지 덮친 재난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 충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옥천 영동의 산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충북 옥천 영동 지역 산불은요. 사실 반복적인 재발화로 진화당국을 애먹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불이 3월 23일 오전 옥천군에서 발생해서 약 20시간 만에 진화는 됐는데 이 진화 후 불씨가 남아서 다음 날 새벽에 또 재발화했거든요. 예. 다행히 이튿날 아침 다시 잡았는데 7시간 후인 또 25일 오후에 강풍을 타고 또다시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이틀 사이에 총 2차례나 재발화가 되면서 같은 지역에 불길이 반복됐고요. 결국 3월 25일 저녁이 되어서야 완전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옥천영동 산불로 40헥타르가량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 산불의 재발화가 잦았던 원인이 현장의 잔불 정리가 어려운 지형과 강풍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5일 재발화 당시에는 순간풍속 8에서 10m의 강풍으로 진화 헬기조차 뜨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넓게 퍼져나가 헬기 투입 대신 고속도로 차로를 막고 지상 차량을 진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진화 인력이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3월 말 이후 현장에 좀 비가 내렸고 바람도 약해져서 추가 발화 조짐은 없었지만 사실 재불 위험성은 여전히 경계 대상입니다. 전문가들도 산불 진화 이후 한 2, 3일간은요. 불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사실 불이 진화가 됐어도 땅속 잔불이 밤사이에 또 살아날 수 있고요. 열화상 카메라 활용 등으로 남은 불을 좀 찾아내고 진화대가 완전히 불씨가 꺼질 때까지는 좀 현장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옥천 영동 산불처럼 강풍 조건에서는 사실 잔불이 쉽게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뒷불 감시가 사실 중요합니다. 해마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네. 이 봄철에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봄철에 산불이 많은 건 우선 자연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산림이 건조해져 있죠. 그리고 이때 건조한 계절풍이 또 붑니다. 특히 3, 4월에는 낮에는 기온이 오르고 습도는 떨어지고 오후엔 바람까지 강해서 불이 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죠. 실제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한 546건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330건 정도가 3월에서 5월에 집중되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의 문화적인 요인도 사실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것이 청명, 한식 무렵에 성묘 그리고 밭두렁을 소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보통 4월 5일 한식 날을 전후해서 조상님 산소를 찾는 성묘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묘지 정리를 위해서 주변 풀을 태우거나 향을 피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 농사를 준비하면서 논밭에 마른 풀을 태우는 논밭두렁 소각도 흔하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불을 다루는 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조한 산에 작은 부시도 쉽게 옮겨 불게 됩니다. 통계만 봐도 이러한 부주의가 주요 원인임을 드러나고 있어요. 산림당국 자료에 따라도 이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나 논밭의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이 낸 불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묘 문화 그리고 불사용 관행이 산불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4월 초에 청명 한식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하거든요. 실제 평년 4월에 하루 평균 산불 발생이 3.7건입니다. 근데 이 청명 한식 날에는요, 평균 5건으로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과거 2005년 한식 날에 양양에서 사실 큰 산불이 나서 청년 고찰인 낙산사가 거의 소실됐더니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봄철 산불이 기후적인 요인 위에 우리의 이러한 생활 문화적인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발생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번 산불은 우리의 취약한 방제 능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장비에 대한 지적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산불 대응을 통해 드러났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진화 장비의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산불 초동 진화의 핵심인 진화 헬기의 경우 산림청에 사실 전국에 한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 이 정비 등을 고려하면 하루 실제 투입이 가능한 헬기는 한 30대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5,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수에 투하할 수 있는 대형 헬기는 전국에 7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경북 산불 당시 주력으로 투입됐던 헬기의 35%는요. 지자체의 임차 헬기였고요. 29%는 군 헬기, 산림청 헬기는 19%밖에 안 됐는데 이는 중앙정부 보유 헬기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군이나 지자체의 헬기까지 동원해야 했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용의 대형 헬기나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는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장비를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도화된 장비가 있더라도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조직이 없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간에 투입 가능한 공중 진화 장비나 위성, 항공, 열감지 기술로 사실 24시간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야간에는 사실상 감시 인력 이외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장비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된 산불 대응 인력 구조의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산불을 끄는데 가장 좋은 건 비잖아요. 네. 근데 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을 테고 이럴 때 우리가 인공 강우를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 강우를 쓸 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실 인공 강우 기술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산불이나 가뭄 해소를 위한 보조수단일 뿐 모든 해결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술적인 한계가 뚜렷한데요.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되려면 하늘에 충분한 수분을 가진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이 구름이 있더라도 인공강우로 만들어지는 비의 양은 한 시간당 0.1에서 1mm 정도로 매우 적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과거 한 9번 정도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4번 정도만 비를 얻었었고요. 예. 그 양도 극히 미미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비로는 산불 진화는커녕 사실 미세먼지 해소도 부족하다라는 실정이거든요.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인공강우는요. 요오드와 같은 화학물질을 공중에 좀 살포합니다. 예. 이를 대규모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토양 오염이나 또 생태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지역에 구름 속 수분을 인위적으로 다 써버리게 되면 인근 다른 지역은 비가 덜 내리는 역효과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인공강우 효과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운영상의 제약도 있는데요. 인공강우 실험을 하려면 전문 항공기가 필요한데 예. 밤이나 이른 새벽에는 공항 활주로 사정상 비행을 또 못하고 낮에는 공군 훈련 등으로 공역이 제한된 실험 계획을 취소하거나 또 변경해야 합니다.
허가된 공역 내에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구름을 쫓아 유연하게 비행할 수도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전용 항공기나 드론을 도입하면서 기술 개발을 좀 서두르곤 있는데요. 성공 조건이 까다로운 실험 단계입니다. 결국 이 인공강우는요, 보조적인 대응책일 뿐 산불을 끄는 주된 해법으로 삼기엔 현재로서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의 우려도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 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진화대원의 비전문성, 고령화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산불 현장에서 땀 흘린 진화 인력의 헌신은 매우 눈부셨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도 함께 드러났죠. 현재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경우 전문이라는 명칭과는 다르게 다수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령 주민들을 단기 채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 통계만 살펴봐도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산불 진화대원의 평균 연령이 61세에 달하고 60세 이상이 7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80대 진화대원도 계셨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체력적인 한계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의 사실 주된 역할은 산불 예방 홍보나 잔불 감시 위주이고 산불 발생 시 최전선 투입은 산림청의 특수진화대나 소방대원이 담당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보면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니 결국 고령의 예방 진화대원들도 현장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영덕 산불 현장에서도 산불 예방 진화대원분 한 분이 순직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인력 구조의 취약이 자리합니다. 여기서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자체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까지 산불 진화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 본연의 역할인 주민대피나 대피소 운영이나 구호물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주민 보호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이미 산불 진화는 소방이나 산림에서, 주민 보호는 행정 조직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분업과 전문화가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면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그 안내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전기와 통신이 끊긴 것도 있고 또 문자를 볼 수 없는 노인들이 있어서 이런 안내 문자가 고령자층의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산불에서 고령층의 인명피해가 유독 컸죠. 문자 안내가 무용지물이 된 건 단순히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못 보셔서가 아니고요. 예. 훨씬 복잡한 구조적 취약성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 전달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는 사실 재난 문자 도달 자체가 어렵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문자 그 자체가 낯설거나 인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이 한계점인데요. 예. 사실 대피하라고 해도 평소 거동이 불편하셨거나 제대로 된 약을 챙기지 못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력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지리 구조적인 취약성인데요. 농어촌 마을의 경우 대피로가 하나뿐이거나 아예 대피 경로가 없는 고립형 마을도 적지 않아요. 산불이 그 하나뿐인 길을 만약에 막는다. 그럼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이 되면 문자만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마을에선 이장님들이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대피를 유도했고 경북 영양군에서는 이장 부부께서 주민 대피를 돕다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죠. 이장님들이 사실 지금까지 재난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역할이 구체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단순히 마을 대표나 주민 안내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가장 먼저 상황을 인지하고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대피 판단과 경로까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기통신이 끊긴 상황에서도 집집마다 발로 뛰면서 대피를 유도시키고요. 고령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직접 설득하면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대피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역 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독하고 고립 우려 가구를 체크하고 재난 초기에 한두 시간 이내에 가장 결정적인 대응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역할이 공식적 직무로 인정도 안 되고 교육이나 훈련도 없었고 행정 지원 체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재난 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교육이나 장비나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고요.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피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에 취약한 고령층, 농촌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기경보 체제나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소의 접근성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지만이 실질적인 생명보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집과 일터를 잃고 이 막막한 이재민들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 지원 대책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재민들이 지내시는 이 대피소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위생 문제들도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이 고령의 주민들이 낯선 시설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렵고요. 코로나 등의 전염병 관리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임시로 제공된 임시주택, 임대주택 역시 생활기간과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생업인, 농업인 주민들은 집뿐만 아니라 농경지나 농기계, 가축 피해까지 입어 생계 재건의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으신 분들께 행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피해 신고나 보상이 대부분 직접 증거 제출이 전제되어 있어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겐 아예 회복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피해 사진을 못 찍어서가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이 좀 어렵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잘 곳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이거를 이제 신고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물품을 복구 물품을 전달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이러한 피해 입증과 행정 절차 이행 자체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행정보조 네트워크를 만들고 피해 접수, 시각적인 기록 확보, 대리 신청 등을 함께 도와드려야 돼요. 단순한 자원봉사를 넘어서 재난 회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로 설계돼야 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재난 취약계층이 행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산불로 훼손된 산 인근의 시설 원상 복구가 이제 시급한데요.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산림에 대한 복구는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수만 헥타르에 이르는 불탄 숲을 원상태로 돌리는 데에는 수십 년 이상 걸릴 겁니다. 시설물 복구도 사실 큰 문제인데요. 이번 산불로 불탄 사찰이나 문화재나 공장이나 도로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죠. 경북 의성의 고운사처럼 국보급 문화재 건물이 소실된 사례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복원에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이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 문화재 복원이 고증부터 재료 수급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는 작업이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긴 어렵고요. 도로나 교량의 경우에도 화염으로 구조 재료가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안전 진단 후 보수해야 합니다. 특히 산림 내부의 등산로나 탐방로도 소실이 되어서 향후 산림 관광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복구의 현실적인 제약은 사실 한정된 재원이나 인력,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복구를 위해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체계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에는 우선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요. 마을 인근은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재해 예방형 복구를 하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이제 진화가 된 후에도 앞으로 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산불이 남긴 상처는 불이 꺼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는 잔마철에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무가 타버린 산에는 뿌리의 지지력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흙과 바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산불 직후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산불로 산비탈 식생이 사라지게 되면서 토양이 완전히 불안정해져 작은 비에도 엄청난 토성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강원도 낙산사 산불 이후에 폭우 때 절개지가 무너져 일대가 토사로 덮였던 사례가 있고 2022년 울진 산불 후에도
계곡 하류에 토사가 퇴적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사방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 현재 산림청에서도 산불 지역 급경사면에 마대를 쌓는다든가 사방댐을 설치한다는 이 산사태 방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주요 피해 산림에 사방댐 수십 곳을 설치할 계획이고 빗물에 쉽게 쓸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탈면에는 낙석 방지망이나 고정끈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워낙 피해 범위가 넓다 보니 촘촘하게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죠. 예. 결국 우기 전까지 최대한 취약 지점을 보강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대피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재발 방지 대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3월 산불과 같은 산불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예방 교육 아닐까요? 사실 지금의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은요, 여전히 공급자 중심, 즉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은요, 수요자 증식, 즉 대상 집단의 생활 환경과 행동 특성에 기반해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농촌 주민들에게는 불을 피우지 마세요라는 단순 경고보다는 예. 논밭두렁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영농 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알려드리는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여기에 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왜 이분들이 소각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고민입니다. 관련한 연구들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는 다르게 정기적인 생활 폐기물 수거 시스템, 분리수거 기반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단순히 태우지 마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 태우고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가가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자나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장님 중심의 전달 체계, 그리고 젊은 세대나 도시의 외부 등산객들에겐 SNS 캠페인이나 체험형 콘텐츠처럼 같은 메시지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정책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산불 예방 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구조를 함께 바꾸는 접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항상 부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헬기는 한 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지자체는 여러 곳이 있다. 이럴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형 산불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죠. 네. 산불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를 하지만 불이 커지고 여러 지역으로 번지며 결국 중앙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경북 산불에서도 역시 안동, 의성, 영덕 등 각 지자체의 소방과 진화대가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꾸려 협력했거든요. 예. 이런 협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중앙에서 명확한 지휘 체계를 제시하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과거 산불 대응 때마다 지휘 일원화가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불 초기 대응은 산림청이 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는 소방이, 복구는 지자체가 맡는 등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혼선이 생겼습니다.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도 산불 통합 지휘 체계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요.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 산불 시 산림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 현장 지휘 본부를 설치해서 모든 기관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도 중앙, 지방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도 산불 상황 등이 공유는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드론 영상이나 위성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중앙에 보내서 분석하고 지휘하는 스마트 산불 지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시켜주면 현장 대응은 한층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 지자체의 초기 대응 능력도 같이 키워야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 작은 산불은 자체 진화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중앙에서는 대형화 조짐이 보일 때 즉각 개입하는 협력 모델이 중요합니다. 네, 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매뉴얼이잖아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산불 대응 매뉴얼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시나리오들이 좀 추가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여러 도에서 산불이 날 경우 자원 동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지, 진화 인력 안전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철수 명령을 내릴지 등의 세부 지침이 정교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의성 산불 때 중대본에서 현장 진화대원 철수를 긴급 지시한 적이 있어요.
산불 규모가 워낙 크고 바람이 강해 인명안전 우선으로 전환한 사례였습니다. 이런 의사결정도 사전에 정해둔 매뉴얼이 있었다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한 재난 문자나 대피령, 주민통제와 같은 매뉴얼도 좀 보완돼야 합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 재난 문자 오발령이나 대피 장소 혼선이 좀 있었지만 조기 경보에 대한 단계별 매뉴얼을 좀 점검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숙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대응 인력의 안전 수칙 역시 세밀해야 합니다. 올해 사망자 중에는 진화대원과 헬기 조종사분도 있었는데 강풍 시 진화 중지 기준이나 헬기 비행 안전 매뉴얼 등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산불 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명 보호가 최우선 원칙 매뉴얼에 더욱 강조하고 교육시켜줘야 됩니다. 아울러 이 기후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단순히 산불 대응뿐만 아니라 평시의 예방 대비 체계도 포괄합니다. 평소에 산불 위험 예보 등급 산정에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지표도 반영돼야 되고요. 예.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해 위성이나 AI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여건이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시 업그레이드되는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예. 끝으로 못다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 산불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후위기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 속으로 뛰어든 수많은 소방대원, 산림공무원, 군 장병,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과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끝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상처를 입으신 모든 이재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회복의 시스템을 더 단단히 만들고 재난의 책임과 대응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막막하시겠지만 이 고통이 오래 남지 않도록 함께 버티고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면서 6년 반 동안 공금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6급 공무원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수해 복구 기부금과 지방 보조금을 비롯해 학생 근로활동 고용산재보험료 등 시예산까지 모두 5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기 위해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은행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오랫동안 횡령이 계속됐지만 작년 여름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청주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서 아직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지. 감사원은 장기간 거액의 횡령이 가능했던 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과 부실 감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시장 직인을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몰래 찍는 걸 막지 못했고 상급자들은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서류를 결제했다는 겁니다. 청주시 자체 감사 과정에서는 횡령 공무원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가 오간 사실을 발견했는데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태만과 보안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등 내부 통제 업무 전반이 부실했기 때문에 횡령 범행을 계속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시장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상급자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청주시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간 핫이슈 두 번째 시간에는 공무원 비위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충북 지역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박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방금 본 영상에서 횡령 금액이 5억 원이다. 그 범행 기간이 6년 반이었다. 그리고 시장의 직인이 방치되어 있고 상급자가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결제를 했다. 결정적인 거는 자체 감사에서 횡령 공무원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했다. 예. 저는 방금 본 영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공무원 개인의 불법 행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등 관련 공무원이
왜 제대로 조치를 안 했을까? 제대로 본인이 상급자로서 월급 받잖아요. 월급 예. 받은 만큼 그 일을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6년 반 동안 이런 그 무사안일, 그냥 태만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까지 이뤘다고 저는 이거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은 국장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영상을 보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그리고 내부 통제는 아예 작동을 안 한 것이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사실 이 그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참담했고요. 청주시를 또 청주시 행정을 좀 앞으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국장님 여쭤볼게요. 청주시 공무원의 공급 횡령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6년 반 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나태하고 해이한 공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도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6년 동안 45회에 걸쳐 5억 원의 횡령이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직인 관리자 같은 경우는 직인을 방치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찍어가도록 또 허락을 하고 또 상급자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결제하고 PC 비번은 공유하고 또 감사 과정에서 지출 서류가 누락됐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추가로 1억 7천을 다시 횡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태하고 해이한 이런 문화 이런 예. 행태가 청주시 이 부서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년간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상급자도 바뀌었을 거고요. 동료도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해이하고 나태한 조직 문화, 공직 문화가 청주시 전반에 자리 잡고 있고 용인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렇게 횡령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했었을 텐데요. 근데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사회자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예. 이 횡령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국가 또는 지자체의 돈을 내가 내 개인 계좌로 옮겨놔야지라고 해서 이체를 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청주시청 안에도 감사관실에도 법률 전문가가 있을 거고 뭐 자문 변호사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계좌는 해지됐는데 돈은 입금되었다가 해지가 됐습니다. 이거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면은.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됐네? 그러면 이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사실상 내 앞에까지 이제 어떤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청주시의 자체 감사의 문제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패 행위를 점검해서 이제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게 사실은 감사인데요. 예. 이 사건에서 보면은 불법 행위를 해도 들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외에도 사업 담당자하고 대금 지급 계좌 예금주가 같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후에 추가로 횡령이 같은 방법으로 또 횡령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보통예금 계좌 운영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후에 다시 또 추가 횡령을 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무능한 이런 감사나 점검이 사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좀 횡령을 해도 들키지 않는구나라는 좀 확신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점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인 제천에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개인의 문제입니까? 조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네. 개인의 문제도 있죠. 예. 그런데 이 공직비리 같은 경우는 좀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9개월 동안 8천여만 원의 이제 그 입장료를 횡령했다는 건데요. 현금으로 입장료가 들어오면 행정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 외에도 관리자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9개월 동안 매달 900만 원 정도의 입장료가 줄은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왜 타부서에서는 체크되지 않은 건지, 또 횡령한 그 공무원은 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또 공직 문화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이렇게 좀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공직기강이 서 있다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비리는 좀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비리 문제는 우리 계속 이 문제를 삼아왔잖아요. 앞서 얘기한 공금 횡령, 민간 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 음주운전, 성매매 일까지 이런 공직기관 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비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이 어떤 공금을 횡령하는 문제와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나 성매매를 하는 개인적인 일탈,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거를 좀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본 영상에서 이 공무원이 6년 반 정도 이 범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6년 반 동안 인사 이동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보통 공무원이 1년, 길면 2년, 2,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잖아요. 예. 그런데 한 자리에 계속 보직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좀 업무를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좀 전문성을 익히라는 취지에서 또 저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년 반 동안 이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국장님이 아까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한 번 해보니까 안 들키네? 2번 해보니까 또 안 들키네?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괜찮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직인을 항상 놓고 가네? 문 안 잠그고 가네? 내가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도 문제 없네? 이런 거를 본인이 전문성을 범죄를 사용하는데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인사 시스템에서 좀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인사 이동이 있으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계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제 이런 회계 관리를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입력해서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로 좀 시장 직인을 찍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기로 하는 어떤 회계 관리를 좀 한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에 그 관리자의 재량으로 일부 수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인사 문제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인사 문제와 회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투명하게 외부적으로 관리가 됐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입니다. 네, 공직 비의 원인을 인사 회계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청렴성, 뭐 공직비리 척결 예방, 공직기강 확립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기관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요시 여기거나 다루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전 문제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직비리를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비리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 막 무언가를 하는 듯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주시 횡령 사건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예. 시민들은 저 정도로 심각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정작 청주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시가 횡령 사건과 뭐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고강도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고강도 대책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 공직비리가 연속해 불거져서 시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자치단체는 심각하지도 않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데, 사실 변하지 않는데 공직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검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데 공직비리가 근절되거나 줄어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좀 더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자치단체 불신이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국장님, 이 공무원의 공금, 횡령금, 비리, 행각 그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면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고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저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사회는 자치단체장이 어딜 바라보고 있고 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가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공직비리 척결과 예방에 대한 좀 명확한 의지를 밝히고 그래서 공직사회에 신호를 주면서 계속 이제 직접 개선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권한과 인력을 보강해 준다면 저는 공직사회는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고 점검하면서 좀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겠다.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직의 부패를 관리하고 어떤 개선책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기구의 위상 그리고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제 상급자가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굉장히 무감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기구인데요. 지금처럼 개방형 감사관에 공무원을 이렇게 임명하고 또 감사의 그 전문성이 문제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이라든지 외부 그 감사관 임명이라든지 감사 인력의 감사의 인력이나 전문성 보강 이런 것들을 좀 기관장이 확보해 주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일하는지 좀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시정하는 게 내부 통제인데 이 내부 통제를 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패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공익신고를 장려하고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공무원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엄벌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처벌을 강화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법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엄벌을 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 법을 시행할 때 좀 더 양형 기준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하는 필요는 있지만 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지금의 어떤 형량을 더 높인다든가 그런 조치는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게다가 공무원이 뭐 이 사건의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 부과금이 부과되거든요. 쉽게 예. 말해서 5억을 횡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5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징계 부과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해야지 내가 이걸 횡령하더라도 내가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다 뱉어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공금에 손 안 대죠. 손 대면 오히려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징계 부과금 환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징계 부과금을 좀 더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를 할 수는 있는데 시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 공직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청렴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안착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구성원들이 그 청렴 실천을 좀 유도하면서 비윤리적
그런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청렴 가치를 좀 공유해 나가는 것, 그렇게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면 저는 공직 비리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 모두가 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직 비리로 좀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도 본인의 행위만으로 이 행위를 이룬 게 아니라 주변 관련자, 공무원들이 철저히 프로세스대로 했으면 문제 안 생겼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급자들이 뒤늦게라도 내가 1, 2년 동안은 못 봤지만 이제라도 내가 발견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신고하고 뭔가 조사에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폐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선처해주는 그런 제도도, 그러니까 엄벌주의뿐만 아니라 약간 적극적으로 이걸 은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겸해서 해야지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대다수 많은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탈 행위가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 환부는 과감하게 드러내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시사 토론창 주간 핫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